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수 진보의 분기점이 57세다. 요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했던 노사모, 돼지저금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서 대선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게 문재인 박근혜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때 40대가 50대가 돼서 10년 지나서 대선이 다시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50대가 지지율이 박근혜가 더 높았어요. 난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대선이 있을 때 박근혜와 문재인 두 사람을 놓고 박근혜를 찍는다? 쉽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념 성향으로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57세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가 진보가 보수로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저는 안 믿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 때는 지형이 전체적으로 50대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다면 50대가 완전히 진보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8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수화되는 게 47세였다 그러네요. 47세를 넘어가면 되게 보수적이었다는 거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쪽 성향을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인 86세대들이 나이를 들어도 보수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게 저쪽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장악을 해버리니까 60대 이상으로는 못 이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 기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약간 출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수라는 단어의 정의에 우리나라 지금 이 기사에서 쓰는 보수가 적합한가? 이 부분을 그렇게 따지면 대화를 못 해. 그러니까 그 세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재밌게도 이게 사실은 뇌과학 분야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언제 사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행복도가 높아지면 보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지금 용어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를 한 게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넣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제가 알고 있고 이걸 보긴 하거든요. 언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에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만족도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보수화가 되면 오히려 그 사회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만족도가 높은 사회도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척도도 좀 쓰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보수가 보수라고 하기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자,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밑에 보면 나이가 들어도 보수화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보수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수하는 단어가 예전에 수구와 보수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보수가 그 단어를 되찾고 있다. 저는 오히려 좀 약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 기사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통합당 무리를 찍냐가 아니고 난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보수라고 하는 단어를 좋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존 체제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뭔가 건강한 보수를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 지형은 대략적으로 보면 보수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보수 쪽을 지지하느냐 진보 쪽을 지지하느냐 이 그 성향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7세를 기점으로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으로 기울더라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10년 그러니까 8년 정도 전에는 그게 47세였다는 거고 그 문제는 이제 이건 뭐 단편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전체적인 흐름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40대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첫 투표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투표하면서 성향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전제부터 이걸 대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쉽지 않죠. 네. 바뀌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언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표는 세대 간 대결이었어요. 지역 사회 대결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젊은 층은 민주당을 찍고 진보 정당을 찍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보수 정당 찍었는데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자세히 해보면 50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저쪽이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50대가 압도적으로 지금 오늘 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이 66%예요. 지지가. 이거는 유동적이라고 보고 선거 때는. 근데 이게 60대도 그렇지만 50대가 안정적으로 민주당 부류를 지지하니까 인구 비해서 비교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다만 투표율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분들은 투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젊은 층일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어쨌건 아무리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렇더라도 지금의 수구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지형성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 보수와 진보 이야기하면서 지금 8년 전에 있었던 게 이제 47세였는데 지금 57세가 돼가는 게 사람들이 이게 예전에 보수나 수구가 뭐랄까 기존에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 고정관념들 맹목적으로 쫓아가던 세대라면 새로 지금 채워지는 세대들은 정말로 보수와 수구 사이에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세대들로 채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세대들이 채워지게 되면 미통당 같은 수구 세력이 발디딜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라는 기준을 저는 권위라고 보거든요. 그 권위가 어디서 재미있는 게 나오냐면 제가 이걸 은행에서 그런 걸 봐요. 예전에 우리는 은행 창구 있으면 은행 창구 있잖아요. 앞에 있고 뒤에 계장 있고 차장 있고 지점장이 있던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었잖아요. 은행 가면. 근데 요즘에는 은행 가면 일렬로 쫙 있습니다. 이렇게. 지점장 빼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뒤에서 가서 감시자가 아니라 이제 나이를 들어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형님들이나 보면 바뀌었대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실제 되면서 가서 놀기나 했었는데 지금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협력이 없었다는 교류도 없었대요. 대화도 안 했지만 지금은 일렬로 그 직급만 있는 뿐이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고차가 되지 않고 보수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것도 당연히 정치도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네. 보수 진보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저게 뭐 진보 쪽 아젠다지만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또 이게 보수 쪽 아젠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수 진보란 말에 논쟁은 항상 있어. 우리가 보수 진보 이야기하면 꼭 댓글창에 달리죠. 민주당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쪽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입니다. 이런 새끼 달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논쟁의 끝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되게 많이 썼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렇죠. 어쨌건 편하게 천군백군 하듯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진보를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그게 뭐 그게 보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근데 지금 이렇게 지형이 바뀌어놓고 나면요. 이게 세대 간 대결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최소 인구 비율에서 50대, 60대, 70대가 맞서고 20대, 30대, 40대가 맞서면서 뭔가 이렇게 비등비등히 해야만 이게 뭐 세대 간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될 텐데 50대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뭐랄까 전체적인 흐름에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선은 시대적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는 선거입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선거에 똑같이 찍기 그쵸. 때문에 투표율도 높고. 근데 지역은 편차가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말하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이나 이런 데 강남 같은 데 가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같은 데 맥히기 시작하니까 그 압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선거가 뭡니까?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은 이 흐름으로 가면 저쪽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도 이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흐름이. 왜냐하면 민주당이 죽을 쓰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지금 후보군들 중에 이낙연, 뭐 이재명, 박원순, 뭐 김경숙 또 뭐 김부겸 뭐 등등 누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 포지셔닝 하고 있는 상태에 정치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민주당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어떤 우호지붕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의석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나름대로 개혁 같은 걸 많이 해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주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로 그나마 홍준표, 김태호, 뭐 안철수 등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경원 나올 수도 있어요. 나경원 나오든 오세훈 나오든 황교안이 나오든 이승만이 나오든 전두환이 나오든 노태우가 나오라고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고. 그렇죠. 대선도 져요. 그러면 아마 저 정당은 바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정확히 말하면 3개월 있다가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기회가 또 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상태가 되다 보면은 대선 5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아 신난다. 뭐 한 자리 하세요. 그때 좀 자리 좀 가져봐. 자리 한 자리. 거기에. 어쨌든 문 대통령의 지지율 71%에다가 지금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50대는 소위 진보 쪽 손을 들어주고 있더라. 요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측면 80%에 완전 개헛발질해버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조건 반대한 저쪽 세력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 있어요. 이런 통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 통계? 미래통합당의 책임 당원이 3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돈 내는 당원이요. 책임 당원이라고 불러. 민주당에서는 그걸 권리 당원이라고 하죠. 책임 당원이 32만 명인데 절반이 16만 명이 영남, 부울경 TK에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책임 당원은 수도권에는 32%밖에 없어. 인구는 절반인데.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명이 영남 지방에 있고 수도권에 10만 명밖에 없어. 일단 이거 게임 안 되지. 왜? 선거운동은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입씨름도 하고. 근데 영남에서요 민주당이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득표율이 부산에서는 4년 전에 37.7, 올해는 43.5예요. 거의 5% 이상이 올랐어요. 득표율이. 경남에서는 29.8이었는데 이번에 37.1이 됐어요. 이것도 8% 이상 올랐어요. 전체 지역이 다 그랬다는 거야. 울산에서는요 16%였는데 올해 38.6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유전 같은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 다음 총선을 하게 되면 지역 편차가 있겠죠. 공천만 조금만 잘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 사이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저쪽에서는 잘할 가능성 아직까지는 0.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볼까요? 권리당이 70만 명이에요. 미래통합당이 당원이 200만 명이라고 뻥을 치고 있거든. 근데 돈 내는 유료당원 1,000원씩 내는 당원은 32만 명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70만 명 정도 됩니다. 혹시 여기 당원인 사람? 3명 똑같네요. 권리당원이요. 권리당원. 돈 내는 사람. 돈 내는 사람. 얼마네요? 네. 솔직히 말해봐. 2,000원 내요. 2,000원? 네. 1,000원? 사람이 진짜 나 언론 재벌이다 진짜 이건 내가 10,000원 내세요? 나 3만 원씩 냅니다. 와. 야,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깎으려고. 얼마를? 내 코가 석자야. 민주당이 지금 후원금도 많고요. 부자재 정당 돼가고 있어요. 됐고. 민주당 권리당원 70만 명인데 수도권이 45%예요. 31만 명.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당원이 10만 명이고 민주당은 수도권 당원이 31만 명이에요. 일단 3배 차이 나지 압도적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영남 지방에서 16만 명이라 그랬지. 근데 민주당은 일단 권리당원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미래통합당보다 2배 이상이잖아. 호남에서는 보통 호남당 많이 했으니까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9만 명이야. 70만 명이고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미래통합당의 영남 당원 절반 16만 명이 영남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19만 명이 더 많아요. 근데 27%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건 호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도권의 당원 숫자가 민주당은 10만 명.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10만 명, 민주당은 31만 명. 이 차이가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고. 그렇죠. 3배가 많다고. 길거리 지나가면 뭔가 막 미래통합당 선거운동하고 막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미래통합당이고 4명은 3명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이렇다고. 이거 온라인 입당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최민희. 그런데 출마도 못 하신 거잖아요. 사면을 못 받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이 대구에서 당을 받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요만한 띠지 같은 입당 옷을 가지고 다녀요. 그 반매단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위인한테 잘 벌겠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야, 한 달에 1,000원 하나 못 쓰나? 못 쓰노?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A4용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기가 여기 사람이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을 모집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슴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에 취해 있을 건 아니고요. 진짜 모든 구성원이 당원이든 정치인이든 조심조심은 해야겠죠. 말 실수하지 말고 술 먹고 사고 치지 말고 불륜하지 말고 비리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게 노력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이라는 숫자를 야 이거 다시 올까 할 수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오고든 사건 같은 게 안 난다는 보장하에는 저는 그럼요. 200석도 가능하지 네. 않을까. 가능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네. 201석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우리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 너무 허접해. 그래서 가능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상대가 어느 정도 강해야 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쉽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군소정당이잖아요 이제 밑에가. 그냥 지역 정당인 거죠. 오죽했으면 군소. 지역 오죽했으면 그 원내 대표 경선 나왔던 2명이 포기한 이유가요. 사람을 못 구세요. 왜냐면 지역 안배해야 되잖아. 나는 두 사람 다 충청권 사람인데 그 다른 지역 그 중에 60% 이상이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미래 전망은 좋다. 그러니까 토양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햇빛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은 상태인 겁니다. 민주당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진짜 이번 21대 국회 개원해가지고 개혁 잘 해내면 정말 탄탄대로로 이해찬 대표가 옛날 했던 말 있잖아요. 연속 집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